지금 증시가 지금 뭐 얼마 전 어젠가요? 그 정고점, 그러니까 완전 위로 열렸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이 개인의 매수세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예, 저는 뭐 올해 큰 주가 지수를 범위가 한 1800에서 2200, 지금 2230까지 갔으니까 예, 제가 생각한 목표 범위를 넘어섰는데요. 예,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주가를 볼 때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는데요. 예, 그게 제가 예측하면 9월까지는 더 떨어진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9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예, 그게 7월 20일까지, 7월까지도 뭐 15억 9천만 달러, 작년에 비해서 또 7%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이런 거로 보면은 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긴 힘들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저기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은 저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주로 저축성 예금, 만기가 없는 네. 은행 가면은 저축성 예금, 요구 예금 저런 것들이 한 60% 차지하는데요. 근데 저게 지금 최근에 급증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끝이 확 살아났네요. 예, 저게 그 1224조예요. 지난 5월 말 현재. 아. 예. 저 부동자금이 엄청 많죠. 저 자금이 일부라도 지금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면은 또 유동성 장세 주가가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객예탁금이 단기 부동자금의 한 3.6%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과거 추이 보면은 3.6% 갔다가 꺾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저런 단기 부동자금이 만약 증권시장으로 들어온다면은 유동성 장세가 여기서 더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꺾이는 자금이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저 단기 부동자금이 그냥 부동산으로 가든지 은행에 있는 것보다 주식시장으로 왔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주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기업들 자금 조달도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주가 오르면은 뭐 기업의 가계가 부가 늘어나죠. 소비도 늘어나죠. 우리 경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것들이 3.6% 가다가 또 가격에 꺾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아까 미국 뭐 중국 주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분기 중후반 8, 9월에는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저 자금들이 계속 견디고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 국내 주식시장에서. 예, 이게 8, 9월 동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요즘 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아주 강하게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전부 이 증권 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냐. 뭔가 자산을 그 거품을 일으킬 대상이 필요한데 결국 주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시절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 미국 사람들은 직간접으로 46%를 예,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18%고요. 일본 한 14% 그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미국식으로 가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가 오르고 기업 자금 조달 쉬워지고 그 다음에 가계부 늘어나면은 참 선순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만 원래가 자본 차익과세 네. 주식시장에서 2천만 원 이상 벌면은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한마디 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올렸지 않습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 1년에 5천만 원 벌어가지고 세금 내실 분이 저는 몇 분이나 될지 참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게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1년에, 예. 1년에 주식시장에 5천만 원 벌려면은 우리나라가 주가를 보면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하고 상승률이 똑같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명목 GDP가 뭐 9%, 10%에서 주가도 9%, 10% 올랐죠. 근데 저는 명목 GDP 성장이 앞으로 3 내지 4%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상승률의 연평균 한 3, 4%면 뭐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5천만 원 벌려면은 한 10억 이상은 주식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과연 10억 금융자산 가지고 그거를 주식 투자할 분들이 저는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통령 발언으로 그거 많이 상향 조정했는데 그만큼 정부도 사실 주식시장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진짜 그 정부에서 가장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그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거하고 주식시장 상승시키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그만큼 그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거죠, 이게. 예. 근데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에 어느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통계 분석하면은 주가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예. 현금이 들어오는 건 주식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있는 주식이 올랐을 때 기분 좋아가지고 후배들한테 밥 한 끼라도 사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올랐다 밥 사준 적은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주식보다는 집값이 올랐을 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 집값은 변동성이 적고 주가는 변동성이 크니까요. 네. 예, 그런 걸 고려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같은 비율 올랐을 때는 집값이 소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교수님은 그 글로벌 시장하고 맞춰서 이 3분기에 7, 8월에 이제 뭔가 그 조정의 시간이 올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그러면 그때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년에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더라도 견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상황을 못 견디는 개인 심리들 때문에 문제지 예. 견디기만 하면 예. 다시 간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왜 국민연금 수익률이 다른 그 일반 민간회사 펀드 수익률보다 넘느냐. 그건 장기 보유 때문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작년에 해외 주식들에서 31%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8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주식 투자 수익률이 10%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 펀드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그렇게 높은 수익을 상대적으로 낼 수 있던 거는 그냥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3분기 조정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좋은 주식 같으면 그냥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네, 특히 지금 은행에 예금해봤자 지금 1% 금리도 안 주거든요. 네. 근데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예요. 아, 평균이요? 예, 평균이. 그러니까 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많죠. 그러니까 가지고 그냥 배당 받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 주시장이 얼마나 조정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3분기에 제 예상대로 8, 9월에 많이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을 더 늘릴 기회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좋은 주식이라면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셨는데 좋은 주식의 그 뭐라 그럴까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부분 화두가 언택트 예. 이쪽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예, 코로나 시대로 상당히 많은 게 변해 있죠. 네. 예,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뭐 장기적 추세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 뭐 외국인이 저는 나중에는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예, 걸 말씀하시나요? 삼성전자, 특히 최근에 보니까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뭐 좀 조정 보이고 있던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큰 구조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가 전기차 하라고 그러는데 전기차를 제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들어가면 정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리고 그 2차 전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포털 사이트가 미국에 놓고 우리나라예요. 포털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기업 가치를 보면 테슬라하고 현대차하고 이게 비슷하거나 오히려 테슬라가 높다는데 테슬라가 더 높은데요. 아, 더 높죠? 예. 네. 근데 현대차가 테슬라가 GM보다 더 높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근데 현대차가 만약 전기차 만들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한다면 저는 테슬라보다 더 잘 만들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잠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모든 그렇죠. 인적, 그다음에 자금력, 모든 예. 시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을 하면 예. 그 테슬라보다도 급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예, 들어서. 맞습니다. 아까 우리 옆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죠. 그 다음에 LG 삼성 SDI 2차 전지를 만든 기업들이 있죠. 네이버 같은 종합적으로 최근 그 언택트 관련된 자동차에 그게 모든 게 종합이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자동차 뭐 소음 같은 거,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문제가 됐던 거는 연비를 혁신적으로 개선 못 시켜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전기차 집중하면은 주변 여건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련해서 더 드는 질문은 뭐냐면은 뭐 현대차만이 아니라 뭐 도요타도 있고 기존 산업들 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GM도 있고 이런 기업들도 역시 그러니까 국영제와 신경제가 충돌하면서 국영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을까? 아니면 국영제가 정신 차려서 오히려 신경제 주역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는 없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네. 근데 토요타는 옛날에 더 집착하는 것 같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잘 만드는 거. 예. 아, 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큰 흐름에 변화에 적응 못하면 많은 기업들이 도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포기하지 못하는 기존 제품들, 기존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많이 팔려는 시도를 하는 거지 뭔가 새로운 어떤 부분에 힘을 쏟아가지고 하기에는 정말 리스크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모든 면에서 그 신경제와 국영제가 부딪히면서 과연 승자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무조건 신경제 쪽이 이길 것인가, 요즘 가끔 그런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만 하겠네요. 자동차가 신경제와 국영제가 합쳐지는 것이죠. 그렇게.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예. 이제까지는 현대차는 수소차에 집중하지 않았나요? 예, 수소차에 좀 집중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정부 지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기차에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